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이 되었고 5월이면 취임 1년을 맞이합니다. 바른경제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윤석열 정부의 1년 성과와 관련된 경제정책 점검회 볼 텐데 오늘은 어떤 주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민생에 관련된 경제정책 그리고 약자 복지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가 이렇게 하강 국면에서는 대기업이나 부자들은 별로 타격을 받지 않지만 자영업자나 서민들의 가게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특히 지금과 같은 경기 불황을 거치고 나면 양극화가 이제 더 심해지고요. 예. 그 한 일은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신혼부부들이 헐값에 집을 팔면 부자들이 싸게 사들여서 나중에 집값이 올랐을 때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또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싸게 매각한 토지나 건물을 대기업이나 부자들이 헐값에 사들여서 통일을 취하는 사례를 IMF 때나 2008년 그 금리 위기 때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처럼 금리가 높고 경기가 이제 안 좋은 시기에는 국가가 나서서 서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지 되는 이제 상황인데 지금 정부에서 그 2년 동안 한 거를 보면 대기업 법인세 낮추고 뭐 재산세, 양도세 인하 등 그 부자 감세 정책을 펴서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감세 혜택을 주면서 뭐 서민들에게는 뭐 전기세와 가스세 등 그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을 올리고 각종 복지 제도를 축소시켜서 서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민생에 악영향을 주는 그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네. 교수님 일단 경기가 안 좋습니다. 하강 국면이라고 하면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세수가 확보가 더 돼야 할 텐데 법인세를 인하하고 부자 감세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 세수가 결손이 당연히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벌써 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2월까지 국세 수입이 54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한 17천억 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둔화 국면 속에서 저조한 그 국세 수입 진도율을 감안하면은 올해 세수가 예산보다 한 20조 원 그 모자라게 된다고 하거든요. 게다가 세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요. 부동산 주식시장 부진으로 이제 자산 세수도 줄고 수출이 감소하고 또 내수는 위축이 돼서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이제 법인세도 더 줄 거고요. 네. 여기에다가 또 내년에는 그 반도체 뭐 투자세 공제 규모를 한 그 K칩스법 뭐 이런 게 이제 실행되면은 법인세 또 줄겠죠. 그러니까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바에 의하면 그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27년까지 연평균 13조 원, 그러니까 5년간 약 65조 원 가량의 세입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세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민생을 위한 정부 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일단 그 민생에 정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경제 정책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약자를 위한 그 복지 정부라고 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축소한 것이 여러 측면에서 이제 민생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작년보다 5조 7천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이제 반대를 하는 50여 개 시민단체, 그 국회 앞에서 농성도 벌이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주도를 해서 겨우 6,630억 원이 살아남았으니까 결국 5조 원이 줄어든 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처지에 몰린 세입자들한테 이 5조 원은 삶의 보금자리가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봐도 일명 그 지옥고라고 그러죠.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여기 거주하는 인구가 가구가 83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 비닐하우스, 쪽방 등을 포함하면은 주거 빈곤 가구 수가 200만을 넘는다는 통계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거 빈곤 가구 수가 줄어들어야 서민 집값도 안정이 되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늘어나게 될 텐데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은 대폭 늘려야 하는데 이거 예산을 5조 원이나 줄인 거죠. 지금. 네,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축소를 했고 그리고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정책으로 공공요금 이것도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는 지난해 수차례 걸쳐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했는데요. 올해 2월 전기가스 수도 물가가 전월 대비 28.4%나 상승을 해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 겨울 한파로 그 에너지 취약계층과
소상인들은 그 급등한 요금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 네, 정부 여당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민 가격 부담을 고조한다고 하면서 2분기에 이제 원래는 에너지 요금 인상 그 예정을 했었는데 일단 유보를 하긴 했습니다. 그 한전과 가스공사가 이제 뭐 적자가 누적됐고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이유로 이제 올해 안에 전기세와 가스비를 올릴 예정인 거는 뭐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네. 근데 한전과 가스공사는 그 요금 올생만 하지 말고 그 비핵심 자산 같은 거 좀 매각 좀 하고, 예. 예, 그리고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고강도 좀 긴축 경영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하려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네. 그 해마다 봐야 연말이면 이 두 공사에서 그 반복되는 그 고액 성과금 문제 이것도 사실 해결하고 서민들한테 요금을 올려야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공사인데 고액의 성과급 참 이야기 어렵고요. 그 청년과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예산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2023년 예산에 그 마련한 거 보면은 60만 8천 개 수준의 공공형 일자리가 약 10%, 즉 6만 개가 줄어드는 54만 7천 개로 이제 예산을 짰거든요. 네. 거기 이제 정부에 하는 얘기는 이거 대신에 뭐 교육시설, 학습 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 지원 이런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8만 개로 이제 늘린다 이렇게 하고 예산도 공공형 일자리에는 900억 원이나 줄이면서 시장형 일자리 예산은 이제 720억 원이나 늘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공형 일자리라는 게 뭐냐면 한 달에 평균 30시간 일하고 27만 원밖에 못 받는 그야말로 최저 임금형 일자리인데요. 이게 이제 사회 서비스형이나 시장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좀 급여를 많이 받지만은 이거는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력이나 경력이 필요하고 초등학력이 대부분인 고령자들한테는 이게 그림의 떡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모르고 노인 일자리를 고급화한다고 내놓았던 정책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자체도 반발을 해서 결국 공공 일자리 예산을 겨우 작년 수준 유지하기로 한 거죠.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어가고 OECD 국가 중에서는 꼴찌인 거는 뭐 이미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가 터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인 자살률 1위 5명을 벗고 노인 빈곤율을 줄이려면 기초노령연금을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늘려야 되고 공공형 일자리 예산을 지금보다 제 생각에는 2배는 늘려야 그나마 이런 그 오명을 벗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형 일자리 오히려 더 예산을 많이 늘려야 한다라는 지적이시고요. 청년과 관련된 지원 예산도 상당히 좀 줄었죠. 네, 특히 이제 중소기업 취업자가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 청년 매일 채용공제라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취업한 청년 그리고 기업이 또 일부 내고 정부가 이제 분담금을 나누어서 내면은 2년 뒤에는 이제 1,200만 원 목돈을 마련하는 그 좋은 제도였는데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작년에 7만 명 뽑던 거를 올해 2만 명으로 축소를 하고 그리고 업종 제한도 작년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이제 축소를 하고요. 또 기업 규모도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면 다 해당이 됐는데 올해는 이제 5인 이상 50인 미만 그러니까 아주 작은 기업에만 해당이 되고요. 게다가 적립금 분담 비율이 작년엔 400 이랬거든요. 예. 청년 기업 정부가. 네. 근데 이거를 이번에 그렇게 바뀐 거죠. 청년 기업이 작년에는 300만 원. 그리고 정부가 600만 원. 그래서 거의 2배를 정부가 지원을 해줬는데 이거를 청년 400만 원, 기업 정부 400만 원 이렇게 조정을 했거든요. 어쨌든 정부 분담이 줄어든 거군요. 그렇죠. 정부 부담금은 200만 원 줄이고 1인당 청년과 기업의 분담금은 각각 100만 원씩 늘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벼룩이 간을 내먹지 이런 것까지 정부 지원금을 줄이는 걸 보면은 복지 정책을 촘촘하게 짜겠다 이렇게 한 말이 이렇게 미미한 것까지 지원 예산 줄이려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예, 그런 의심마저 들게 하는 거고 끝으로 저출생 대책들도 상당히 좀 실효성이 없다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들 짚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과 그 기간 그리고 통상임금 100% 지원 단축 시간을 늘리는 대책은
수혜자가 공공부문 기관과 대기업에 이제 편중돼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제 주장이 많이 일고 있고요. 예. 지난 2월 그 아이돌봄 서비스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막상 그러면 수당 인상안도 없고 또 민간 아이돌봄 기관을 어디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상태이고요. 예. 국공립 어린이집 그 연 500개소 규모로 지속 확충하겠다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아직 미달인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육아휴직 사용률이 2022년 기준 근로자 1000명당 대기업이 13.7명인데 반해서 중소기업은 절반 수준인 6.9명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쓰게 하려면은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해 주든지 뭔가 인센티브 기업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구체적인 이런 방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준비하는 여성에게 10만 원 주겠다. 남성에게 5만 원을 건강관리 지원금 주겠다는 건 이것 자체가 금액이 너무 실효성도 없는 금액이고 일회성 대책에 불과한 거죠. 예, 그리고 예. 2세 미만 아동 의료비 대폭 경감을 한다고 하면서 올해 예산안에서 미수가 지원 예산을 43%나 삭감을 또 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출생 대책도 말만 무성하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바른경제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와